이 소장입니다. 23년도 2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2년도 그 12월 달에 정리를 하고 23년도 1월 달도 제가 전 1월 그 정리 화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예상도 다 해드렸고, 그 1월 3일인가요? 그때 그 신경제 회의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12월 달에 신경제 회의, 정책 회의, 경제정책 회의를 통해서 1월 3일인가 그때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월 달에 다 했고, 21년도죠. 21년도에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금리. 우선은 뭐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서 이런 좀 슬럼프가 왔죠. 부동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제가 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는 그나마 뭐 출렁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했죠. 그 외의 시장, 시행하는 부분, 건축 시공하는 부분, 그런 전반적인 큰 시장에서의 그런 부분에서 그 임팩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몰려올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는 항상 현 상황보다는 이 어떤 그 시장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그 언덕 너머의 시장을 보는 게 투자잖아요. 그거를 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나마 개인이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에 이제 그 미디어가 보편화돼 있고 SNS가 보편화돼 있어서 이렇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경제신문, 그것도 뭐 몇 년간 보고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힘들죠.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부분. 이게 그 전서부터 몇십 년 이상을 보고도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미디어에서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다, 어떻게 변할 거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선은 투자자에 대한 한정이잖아요. 일반인들 뭐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금리가 변하든 환율이 변하든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언덕 너머의 시장을 보려면 적어도 한순간 하루 이틀의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언덕 너머의 시장은 예측하기 힘들죠. 그 경제학자들도 모르잖아요. 다 거짓말.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거잖아요. 1월 달에 그 23년도 총정리를 해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은 올해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정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제가 21년도 12월 달에 규제 다 풀릴 거다. 그런 말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 12월 달에 다 풀렸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 풀렸습니다. 21년도 11월, 12월 달에 제가 은행들이 채놀이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 은행이나 뭐 금융위원회나 기재부나 다 짬짬이 돼가지고 그 카리텔이 형성돼 있죠. 법적으로도 카리텔이 형성돼 있어.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좀 많이 늦었죠. 이제 어차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리가 다운될 정도 보인다니까 정부에서 짜고 치고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은행들은 또 거기서 금리 인하는 척 하면서 또 예금금리 낮춰가지고 오히려 이득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갈 때 은행에서 사준 비행기 티켓 가지고 해외 출장 다니고 가족들까지 돈방해. 심한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22년도에 그 공포가 1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강한 임팩트라도 시장에서 스며든다.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그러고 나면 이제 작용과 반작용. 국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갖고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려면 수출이 안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 50% 이하 이제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한 달 걱정하던 사람이 일주일 걱정하게 되는 거지. 다음 주에 뭐 먹고 살까? 안 좋아질 때는. 또 일주일 벌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모레는 뭐 먹고 살까? 경제 활동인가 20대서부터 우리가 뭐 60세까지 하라고 치면 그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그 임팩트가 더 세죠. 나이 40 먹으면 누가 안 써줍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은 한은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또 길었는데 하여튼 그런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가 26번의 문재인 그 전 정부에서 했던 그런 규제들이 이제 반대 상황이 돼서 손 하나 코 한 번도 안 풀고 그 아파트 값을 잡았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규제가 다 풀렸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 다른 투자보다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 규제 완화 정책에서 가장 요번에 최근에 나온 그 규제 완화책이 대출 문제를 다 풀어줬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다주택자들 대출. 지금 건설 회사들이 분양이 안 되고 있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안 좋게 되면 이제 분양을 결국에는 우리 그 개개인들 각 가정의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고 그 금융기관이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 망했으면 좋겠지. 건설회사 망하는 걸로 끝나게 아니고 그 이제 대출로 연결되어 있는 은행권.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그 회사에서 국가에서는 이제 막으려고 하죠.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폭을 가지고 주식도 그런 게 있잖아요. 20%가 떨어지게 되면 폭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분양이 안 되거나 미분양 물건이 쌓이면은 이제 그 건설사 부도로 이어지죠. 시행과 시공과의 서로 맞보증. 이게 은행이 껴서 은행의 불실 또 PF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저축은행 이런 데 이제 나가 떨어지죠. 증권사 이런 데에서 PF 대출을 많이 일으킨 그런 데는 부실화가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아파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몇 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천억 몇 조다 되니까 서로 이제 보증으로 맞물려 있단 말이죠. 회사하고 시행하고 은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우건설이 주인 없는 회사였다가 대우푸르지오가 주인 없는 회사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요번에 작년에 중견기업인 중흥에서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호반에 현금 자산이 많은 호반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건설사들은 이제 잠재부채라는 게 많죠. 법률적으로 얽혀있고 이제 AS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잠재부채 때문에 인수를 안 했는데 중흥에서는 인수를 어쨌건 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불렸는데 그 회사가 460억인가요? 그 포기했죠. 보증, 이제 시행사 보증한 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인가 어디에 그 재개발하는 지역에, 보증으로 들어갔다가 손실이 분양이 안 되면 손실이 400억을 포기할 정도면은 기업에서, 한 2천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정도니까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그런 상황처럼 시장이 안 좋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끌고 가갖고 대우건설이 부도가 났다. 대우건설물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얽혀있는 그 금융사들. 이런 게 이제 그 대우건설 사업장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거니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양이 돼야 됩니다. 분양을 되게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높은 금리, 기준금리 높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힘든 상황이죠. 주택을 사기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반대로 문재인 정권하고는 반대. 문재인 정권은 못 사게 했잖아. 다. 있는 사람도 못 사게 하고 세금 막 왕창 때리고 중과세 하고 양도세, 중과세 1, 2, 30%씩 막 더 때리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아 반대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코풀지도 않고 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급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그러니까. 지금 소매, 건축 관련 소매 쪽, 제가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시공이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그맣게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축 관련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아는 분이 또 이제 뭐 이런 금융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얘기도 듣고, 이미 그 강남 쪽에서, 건축 관련돼 있는 회사들, 조그만 회사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이미 그 시공 회사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것들도 현금 아니면 안 줄 정도로 조그만 회사들, 건설 회사들 그럴 정도로 시장의 그 신용이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규제 다 풀릴 거다. 이번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시행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3월 1일 그 3일절인데 내일서부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행일이 됩니다. 우선은 다주택자가 그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다 허용을 해줬어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옛날에는 중과세 1, 2, 30% 더 그 중과세 더 매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이 다 풀렸죠. 우리 강남 3구하고 용산하고 빼고는 다 풀렸지 않습니까? 서울도. 그래 규제 지역에서는 30%, 비규제 지역에서는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허용해줬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주택자 주담대를 풀었고,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풀어줬다. 똑같이. 근데 이게 LTV가 60%인데 옛날에는 이제 규제가 없을 때는 70%였단 말이죠. 더 조금 남아있다. 여지는 남아있다. 뭐 사업자들은 대출 금액이 조금 높더라도 그 대출 한도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해져. 자금 회전상. 이번에 이제 전세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정부가 개입하는 건 늦다. 올라갈 때는 정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20%가 더 올라가 버리고 폭등을 하는 거죠. 또 떨어질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도 20%가 더 다운이 돼 버립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심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갭이 줄어들어서 올라온다. 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환금, 보전금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담대, 정부에서는 이제 집 사라.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시장이 안 좋았는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집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후반 때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문재인 정권 때는 부동산 시장 동결 효과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팍 오르고 떨어질 때 팍 떨어진다. 대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규제 그 완화책이기 때문에 주담대 대환 대출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 시점 DSR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 뭐 이번에 특례 보증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준금리가 갑자기 미국보다도 7월 달인가요? 21년도 7월 달서부터 우리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미국은 인플레가 아니다 해갖고 안 오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올렸단 말이죠. 선반영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빠르다 보니까 임팩트가 더 셌죠. 처음에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담대 한도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번에 2월 달에 그 대출 규제 가장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의 여러 채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남아있는 거 사업자들 이런 부분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다 풀린다고 했었잖아요. 1년 전서부터.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금은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가 있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샀을 때 취득세, 팔았을 때 양도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중과를 해갖고 세금 구간도 늘리고 막 했잖아요. 이제 금액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 다 그냥 원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완화책이 많이 됐죠.
우선은 규제 지역이 다 풀렸잖아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풀렸습니다. 뭐 투과라든지 조정 지역 이런 거 다 풀렸어요. 전국이. 비과세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된 거고 이런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또 이제 여기서 우리 그 검단 신도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건 70%였단 말이에요. 기존에 지금 입주하는 거는 2년 반년 전에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시점, 분양 공고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이 분양 공고를 잘 읽어보시면 그거 나와 있거든요. 그 조건들이 지금도 유효하다. 다 풀린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 전매도 1년 이하는 70%, 77%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또 66% 이렇게 따지던 게 내년서부터는 이제 일괄적으로 그거 이제 일반과세 1년 미만은 45, 그다음서 1년 이상은 이제 일반과세 이렇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38%였죠. 6에서 38%인데 이제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12억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작년서부터 12억 이상 이제 우리가 주택 면적이 크다 그러면은 주택으로 인정받았는데 12억 이상 되게 되면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리해서 과세한다. 네, 뭐 대출 부분, 세금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어쨌건 이렇게 뭐 자세히 그 얼마가 됐고 어떤 경우가 됐고 이런 거보다 옛날에 있던 거 다 없어진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수할 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 개인들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쉽지가 않죠. 알고 있어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되고 팔 때 또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되죠.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들한테. 다음은 이제 분양권 전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세금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분양 받았어. 근데 지금 분양권 갖고 있어. 준공 사용 승인이 아직 안 났어. 입주가 아직 안 됐어. 근데 팔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 투과 지역 됐을 때 그대로 간다. 아직은 팔 수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2단계에 우리 그때 안단테 그 후반 옆에 있는 안단테라든지 2단계 뭐 힐스테이트, 제일 풍경채, 금강 요번에 이제 3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금강 3차가 우리 RC4, RC3 했던 금강 펜테리움 3차가 여기 이쪽 AA23에서 이제 분양을 한다고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뭐 광고가 나왔는데 좀 명확하지는 않고 하여튼 이 분양을 했던 힐스테이트나 제일 풍경채, 중흥, 호반 2단계에서 분양했던 거 또 뭐 지금 안단테 이쪽 LH 거 안단테 뭐 RC3, RC4에 있는 금강 펜테리움 앞으로 입주하는 그런 우리 투기과열지구 되고 난 다음에 3년 전매 제한 묶여서 이제 매매 안 되잖아요. 그 아파트들을 분양권을 지금 거래할 수 있느냐 문의가 많이 오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전 거래돼요. 어쨌건 그렇다. 근데 입주할 때 어떻게 되든지 그때는 또 수요가 살아나서 지금 공포를 못 깨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매매도 안 될 뿐더러 지금 한 1년 이상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임팩트 공포가 1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져서 지금 이제 좀 매수가 서울 쪽에서부터 살아나서 계속 다 되고 있잖아요. 거래들이. 아무리 그 전년도에 우리 입주 물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1월 달에 우미린 가운데 있는 여기 우미린서부터 밑에 뭐 대방 1, 2차 남파, 북파 이런 모아미래도 여기 신안, 호반투 여기 모아 엘가 이쪽에 우미린, 대방 3차 이런 것들 다 작년에 한 달에 한 1,000세대씩 입주했잖아요. 그래도 다 거래가 되고 다 했잖아요. 매수가 있었으니까 거래가 됐지 매수가 없는 거래가 어디 있어. 어쨌건 다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부분을 뭐 금 가격 이런 거는 뭐 이 달러 이런 거 이게 움직임이 좀 연관이 있습니다. 다 우리 부동산 가격하고도 가장 큰 임팩트가 금리가 돼버렸잖아요. 급격한 상승 전쟁으로 인한 22년도에 그 소련의 늙은이 하나 때문에 말이야. 응?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은 전장에 가고 피를 흘려야 됐고, 여자나 어린애들은 강간당하고, 울분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 6.25 전쟁이라는 걸 겪고 일본의 그 침략 하에 있었는데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하여튼 좀 안 좋은 거죠.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좋은 거. 그게 이제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어쨌건 그래서 금리가 움직여서 이런 상황이 국내에도 된 거고 미국도 그런 거 전반적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미국이 중국 뭐 패권 다툼 하다 보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영국하고 일본이 나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 좋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그 적자가 나고 있고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전당해갖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처럼 부동산 확 풀고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려면. 성장 일변도로 확 바뀌게 되죠. 청와대에 있는 그 정책들, 수석 보좌관들, 비서들 다 이제 성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풀어야죠. 어떻게 풉니까?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빨리 하겠죠. 그쪽으로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규제책 다 없애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못 사죠. 아파트 분양 안 하잖아요. 이게 어디 주담대 금리가 지금 뭐 6%인데 지금 뭐 정부에서 눌러가지고 한 4%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갈아타는 사람도 있고 은행을 경쟁시킨다 그러고 그런 건 뭐 다 짜고 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직접 나의 그 지갑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는 금리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미 공포하지만은 나는 벌써 1년을 견뎠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공포에 갖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제가 제 위치로 돌아오겠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고 국가라는 보험회사가 있으니까 성장 일변도로 바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원복으로 되겠죠. 옛날처럼 뭐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진 않지만 학습 효과 때문에 그나마 정상 궤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이 생깁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특별해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그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땅이 다 똑같은 것 같아서 다 입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르다. 어쨌건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1년을 버텼기 때문에 공포는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집 사라고 이제 막 풀어주잖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주식 사고 집 사라고. 집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서울을 빼고는 서울은 신도시가 없으니까 서울 근교 수도권은 신도시 아파트를 사라. 싸게 공급을 해준다. 정부에서 사라고. 구도심 이런 거 하지 마라. 신도시 아파트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금리는 요번에 한국은행 우리 그 금융위원회에서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1년도 7월 달에 미국보다도 그 미국이 안 올 때 선반영해서 금리를 올렸고 0.5%서부터 지금 3.5%까지 와 있는데 이번에 또 동결을 했습니다. 성장이냐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느냐 이 부분에 그런 거 계산도 안 했을 겁니다. 미국 따라가는 건데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정치권에서 누르니까 이제 동결을 한 것 같아요. 연봉이 금융위원회 위원들 연봉이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국 따라가면 됩니다. 금융은. 근데 그게 성장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처럼 수출에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달라지죠. 그러면은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그냥 동결하는 거예요. 뭐 깊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금리는 그렇게 됐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작년에 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서 그 소매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겪고 나서 비대면 또 디지털 전환되면서 이커머스 시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홈쇼핑 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그 시장 이 전자상거래 시장 이런 쪽으로 뭐 한 50% 60% 왔던 게 급격하게 지금 기울어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그 상가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 시장이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서부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 오피스 시장도 공급은 옛날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금 회사도 요즘 뭐 젊은이들 MB세대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 트렌드가 재택근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이게 회복한다 그래도 결국에는 또 바이러스 임팩트가 있게 되면 또 갑자기 기울을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오피스 시장도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공급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게 투자를 하려면 저도 그 부동산 뉴스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뭐 카페니 이런 데 학원 같은 데 갖고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출발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심리거든요. 사회적인 그런 경제신문을 특히 이제 좀 오랫동안 봐서 그런 흐름들이라든지 기자가 쓴 내용을 가지고 언덕 뒤의 상황을 내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파생되는 부분은 뭐가 될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파생이 될까? 또 여기에 또 한 2단계, 3단계 후에는 무슨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려면 계속 보고 노력을 해서 10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참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못 보는데, 그나마 내가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안 좋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신문을 많이 보시라. 전국의 토지시장도 그렇고 주택시장도 그렇고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되는 현상이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작용을 시키는 거고 시장에서 반작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건데, 작년에는 없는 사람들 호들갑 떤다고 금리가 뭐 확 갑자기 오르고 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좀 기다려라. 정부에서 대출금리 주담대만 내려줬잖아요. 주담대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신용대출, 마통, 또 우리 시행하는 사람들 그 PF 대출 15% 20%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게 다 물가 상승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사업자 대출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인플레 잡겠다고, 인플레가 수요 측면에서 온 거냐? 수요가 너무 세서 인플레가 온 거냐? 공급이 안 좋아서 인플레가 온 거냐? 균형의 밸런스를 봤을 때 공급이 안 좋아서 온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무작정 올려버려갖고 인플레 잡겠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굉장히 저를 벗어난, 제가 아는 게 짧으니까 이게 공급 쪽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금리를 마냥 올려가지고, 미국 그냥 올리니까 따라서, 이건 좀 아니라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인플레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초토화되고 있고, 이미 그 대기업들,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을 다 가져가고 있고, 생산자는 그거에 종속이 되고 있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아날로그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높으면 오히려 더 인플레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 정부는 진짜 큰 도둑놈이에요. 석유값 올라가지고 기름값 오르니까 세금 높으니까 정부에서 깎아주는 척 하지만 많이 올라버렸을 때는 깎아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어. 내가 300원에 사던 거를 600원, 700원에 사야 돼. 500원에 사던 거를 1000원에 사야 돼. 2배가 올랐으면 우리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세수가 늘어나죠. 우리 부가가치가 세수에서 한 25% 될 겁니다. 법인세도 25%, 소득세가 한 45% 정도 될 거예요. 국가 세수, 들어오는 세수에서. 세수가 늘어나죠. 과연 옳은 건가? 그런 제가 물음을 갖고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나고 나서 있는 사람이 돈 벌고 기업이 돈 벌고 그 기업들도 거의 60-70%는 그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간들간들하게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건데 그런 회사를 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요때. 참다 직원 자르고 뭐 하고 하다가 식구들끼리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파산하겠지. 그럼 누구 손해냐고. 결국엔 국민 손해예요, 또. 없는 사람들 손해고. 말이 길었지만 하여튼 뭐 이번에 2월 달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아까 그 대출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규제 완화책이 나왔다. 그래서 다 풀어줬다. 예전에 비하면 규제가 없을 때에 비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뭐 그때는 뭐 70%까지 LTV 인정해줬고 뭐 조금 다르다. 또 뭐 임대사업자도 뭐 10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도 풀어주겠죠. 네. 조금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해. 세금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본인하고. 양도세, 소득세하고 관계도 없지.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사는데. 그렇습니다. 그 2부에서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